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중간선거 결과. 근데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럼프가 계속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트럼프가 잘못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인을 막느라고 미국에서 트럼프 탄핵한다는 말이 막 난무했습니다. 근데 그 탄핵에 놀러 갔어요.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은 상원에서 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탄핵이 되는데 67석 이상이 대통령 탄핵을 오케이 해야 탄핵이 되는데 그것은 가버렸어. 이제 트럼프는 안심해도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시작한 북한 문제를 끝까지 추진할 것이 확신이 오죠. 그런데 하원은 민주당이 이겼어요. 하원의 민주당. 이겼으니까 저거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하원은 민주당이 이기기 잘 됐다. 내 말을 잘 새겨서 들으라고. 미국은요, 양당 정치입니다. 공화당, 민주당이 서로 정책적으로 대결하고 잘못하면은 이쪽 정당이 집권을 하고 또 뭐 잘못하면 공화당이 모조리티가 됐다. 어떤 때는 민주당이 모조리티가 하는데 국가 안보에 대한 기본 전략은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민주당이 하건 공화당이 하건 미국의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거의 의견이 일치가 돼요. 경제 문제라든지 무슨 뭐 외교 문제 여러 가지가 는 좀 차이가 있지라도 정치적으로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공화당 민주당이 따로 있지 않고 거의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특히 한반도 정책, 특히 북한에 관한 정책은 공화당이 하건 민주당이 하고서는 거의 일치가 돼 있어요. 태도가.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 민주당은 기질적으로 급해. 저거 북한 미운이가 저거 빨리 때려부시지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은 공화당은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서 수판도 놓고 컴퓨터도 찍어보고 계산도 하고 뭐 하는 식으로 아주 신중하고 하되 작은 공화당의 입장은 전략적으로 북한을 제압하자. 이것이 공화당의 그 주 흐름이고 민주당은 까짓거 기왕에 맘먹은 김에 때려 부시자 막 하는 것이 민주당 쪽이야.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득세를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모조리티가 됐으니까 우리가 트럼프를 생각할 때는 너무 느긋해. 너무 유화적이야. 그러면 민주당이 압력을 조금 더 넣어주는 역할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게 더 우리에게 더 좋아. 그게. 지금보다는. 그래서 작은 이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시킨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TV에 출연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뉴스타운이라는 TV가 있습니다. 한국에. 신상윤 씨가 하는 거. 거기서 금년 봄인가? 작년인가 얘기하는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시오. 미국의 약점은 뭐고 장점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 왔어요. 내가 뭐라고 답변하는군요. 미국에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뭔 거니? 과거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미국은 너무 우유부단할 때가 많아. 뭐가 좀 똑부러지게 속 시원하게 화끈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미국 사람들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걸 대표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옛날에 얄타 회담 같은 거, 얄타 회담. 왜 소련을 불러들여? 2차 전쟁 때 미국 혼자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소련을 불러들였어? 이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티슨 라인을 왜 그런데 한반도는 빼놨어? 아르시안 열도하고 일본하고 필리핀을 감싸는 선을 딱 해놓고 이것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다 하니까 김일성이가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6.25 사변을 일으킨 거 아니요.
뭔가 좀 우유부단한 게 있어. 그게 미국의 약점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왔느냐. 지난 오바마 행정부까지 그런 태도가 계속 이상한 방법으로 굴곡을 그어가면서 지속돼 왔습니다. 그 정책이. 적어도 국제정책은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실수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하다가서 한 번 결정을 내리면은 이것이 옳다 이런 대로 하다 결정이 내리면은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때 시청자들이 한 번 결정은 변화가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 I'm sorry.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공약하기를 이번에 내가 북한 끝내버리겠다. 당선된 이후도 계속 내가 임기 안에 북한을 끝나 좌우간. 그렇게 했죠? 그 정책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유부단한 정책이 아니라 결정적인 정책이요. 끝까지 이걸 시행할 겁니다. 하는데 트럼프가 또 한 가지 한 얘기 있어. 내가 임기 안에 끝내버려. 다음 대통령에게 이 짐을 넘기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든 걸 지켜보니까 속이 터져. 좀 속전하게 할 텐데 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을 봤습니다.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에서 우리가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F-22 비행기가 오키나와에서 떴다, 군산 비행장이 왔다 갔다, 핵 항공모함이 지금 로널드 리건 호가 왔다, 칼 빈센트 호가 또 놀러 온다, 괌도에서 B2 폭격기가 오는데 그것이 핵폭탄이 몇 개를 싣고 다닌다더라. 로미오급 잠수함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 경쟁했죠. 그러니까 잠깐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을 때려잡을 것처럼 그런 것이 다 했는데 그걸 우리만 믿은 게 아니에요. 북한도 믿었어요. 북한도. 이번에 우리가 섣불리 굴다가는 우리 착살난다. 그래 김정일이가 겁을 먹었어. 겁을 먹었는데 미국하고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시진핑이가 김정일하고 쏙닥쏙닥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났어. 야, 싱가포르 회담 때려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내고 싱가포르까지 가서 회담을 했는데 그때 우리는 너 북핵 폐기해라. 안 하면 죽여. 이런 식으로 회담한 게 아니라 네가 북핵 폐기를 하면은 너 체제도 보장해 줄게. 그리고 북한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경제 강국을 만들어 줄게. 내 품에 들어오기만 해. 그러면 다 해결돼. 이제 그 목적은 북한이 미국 말을 들어서 미국의 영향권에 들어오면은 남북이 통일되죠. 자연적.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때 김정은이 응했어. 내가 모든 그런 장애물 같은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싱가포르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미국 편에 들어가가지고 중국을 따돌리고 완전히 미국 마당에 들어와서 미국 전략에 응한다는 그런 사인을 분명히 줬어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나도 6월 12일 날 회담을 했는데 6월 15일이면 사흘 후죠. 6월 15일. LA에서 강연을 했어요. 트럼프 전략은 이것이다. 트럼프 전략은 북한을 죽이되 살려놓고 죽이다. 그냥 때려잡는 게 아니라 살려놓고 죽이자. 그 얘기는 뭔 거니? 무조건 북한을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북한이 미국을 제국주의 성냥이 같은 놈 노력했는데 미국에 가서 막 도로도 건설하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중량비가 막 가서 땅을 파고 막 무지무지한 음식을 가져와서 배고픈 북한 사람들 먹이고 맥도날드 들어가고 코카콜라 들어가고 하면은 북한 사람 눈이 뒤집혀. 그래가지고
야, 우리는 미국이 성냥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참 위대한 나라야. 미국의 광신도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전략은 바로 이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을 끌어한 다음에 자연적으로 체제가 붕괴되고 남북 통일된 다음에 왜 세계 질서를 재편할까? 이런 식으로 강연을 했어요. 얼마나 본지 알아요? 한국에서 유튜브나 공영방송이 시청률이 최고 높을 때 20만, 많아야 25만, 최고로 저면 30만 넘기기 힘들어요. 내가 LA 방송, 6월 15일 LA 방송 75만 명이 봤습니다. 75만 명. 그것도 김평우 변호사가 날 불러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잘 진행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꼼수를 부리는 거야. 이렇게 자주 중국하고 짝짝꿍도 하고 어떤 때는 푸틴하고도 짝짝꿍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은 말짱 헛짓이야. 잘할 것 같은 저게 뭔 짓이야. 그러니까 트럼프도 믿을 수가 없구만. 별 수 없네. 김정은한테 끌려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하건 시진핑하고 만나건 말건 푸틴하고 어쩌고 하건 말건 눈 하나 깜짝 안 씁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느긋하고 보이십니다. 왜 그러냐? 때가 되면은, 타이밍이 되면은 다 스케줄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는 거니? 지금 한국에서 뭐 인사가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지금 트럼프는 김정은이의 피를 말리고 있다. 김정은이 피를 말리고 있다. 김정은이가 믿는 것은 중국이야. 때로는 아시면 러시아에서 푸틴도 만나. 아니면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자격을 좀 짝짝적으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살아나갈 것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잘 노네. 이렇게 느긋하게 마음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번에 그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그 확고부동한 전략이 표가 나기 시작했어요. 표가 나기 시작했어. 무슨 표냐? 첫째, 러시아부터 얘기합시다. 푸틴이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북한 쪽이냐 아니면 미국이 전략에 호응하느냐 그런 애매한 쪽인데, 최근에 볼턴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 이후로 푸틴은 이런 반구의 코멘트가 없어. 꼬리를 내렸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외에 무서운 정보가 또 있어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지 알아요? 1969년도부터 79년도 사이에 미국하고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은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했습니다. 그걸 SALT라고 그래. SALT. SALT. Strategic Armament Limitation Treaty. 전략무기 감축. 그래서 SALT 1, SALT 2. 그 SALT 2는 후르시초프하고 카터 대통령 때 79년도에 비엔나에서 그걸 체결했어요. 미국에 있는 저 모든 탄도 유도탄하고 핵탄두의 보유를 실전 배치 수량을 줄입시다. 얼마를 줄이느냐?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양국 다 1,550기로 줄입시다 그랬어요. 1,550기로 줄입시다. 했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그때 솔트 2, 솔트 1, 솔트 2 나 폐기야. 않는다. 러시아가 난리야. 지금 난리야. 미국이 폐기해버리십니다. 그거 솔트 2 다. 지금 미국의 핵탄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짐작으로?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예? 예? 소련이 핵탄두가 몇 개나 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소련에 7,400개가 있습니다. 소련의 핵탄두가 7,400개. 그러니까 솔트2를 우리가 폐기한다고 하니까 푸틴이 난리가 죽을 맛이야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이번에 문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내렸어요. 중국하고 북한 관계. 시진핑이가 별 꼼수를 다 부렸죠. 그런데 이번에
내가 이 강의를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는데 미국이 중국을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전쟁이요. 아니면 미리터리 옵션이요. 군사적으로 중국을 제압한다. 그런데 일단은 트럼프가 경제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내가 강의를 하는데 이것도 내가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종연구소에서 국제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종합적으로 정보를 얻은 거예요. 1단계는 고관세 전략이다. 고관세 전략. 고관세 전략인데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한테 그동안 제한적인 숫자에 한해서 고관세를 부과한다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라고 하냐면 전품목에다 고관세, 전품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죽지 않고 미국을 대항하고 있어요. 계속. 죽지 않고. 푸틴처럼 죽어야 되는데 계속 대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의 일이요. 너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라고 선포하고 그 전략을 부르면요. 중국은요 2달 이상 못 뱉네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 시진핑이가 손 들었어요. 100km 뭐라고 했느냐. 미국 전략에 따라가겠습니다.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파기하겠습니다. 이걸 공언했습니다. 시진핑이. 최근에. 미국 전략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확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럼 시진핑이와 북한의 문이 닫혔어요. 문 하나 남아있죠. 무슨 문이요? 문재인과 북한의 문이죠. 재밌는 얘기야. 최근에 미국의 국무부에 북한 정책 담당관 아닌 비건이라는 사람이 서울 갔죠. 비건. 갔을 때에 누구지 그게? 예? 아니야. 국가정보, 안보 책임자 누구지? 정인용이? 예? 문정인? 아니요. 네. 아니, 글쎄, 누구야? 누구야, 정의용이? 그 사람을 만나도록 돼 있는데 그 사람을 피하고 임종석이를 만났어요. 임종석을 만났는데 뭐니? 너 있잖아. 미국 모르게 미국 속이고 미국 숨어서 북한하고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군사 뭐 합의도 하고 뭐 도로를 해준다. 철도를 만들어준다. 뭐 개성 연락사무소를 연다. 무슨 뭐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미국을 속이한 걸 속속들이 CIA 보고서를 다 읽어줬어. 너 이 짓 했지. 너 계속 이러면 우리가 쳐놓을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거 예?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런데 서석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인터넷을 봤대. 그 장면을 보니까 임종석이가 발발 떨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떨었다는 거예요. 떨어가지고서 앞으로는 북한에게 경제 원조로 하건 군사적인 합의를 하건 무슨 짓을 하건에 그 리스트를 제공하라 미국에. 그리고 앞으로는 북한에 대한 모든 전략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는 미국과 한국하고 미국하고 남한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자. 협의체를 공성하자. 그러게 임종석이가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북한에 대해서. 돼 있어요. 이번에 비건이 가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남한은요. 북한을 뭐 해주겠다 뭐 어쩌고 하는 거 앞으로 못 옵니다. 미국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푸틴하고 문 다 내렸죠? 시진핑하고 문 내렸죠? 앞으로 문재인 집단하고 북한하고 문 내렸어요. 문 내렸는데 김정은이 생각에는 아이고 러시아도 남이 됐어. 나는 그동안 의지하고 살던 중국 시진핑도 문 내렸어. 나도 의지 못해. 앞으로 문희 형님 잘해 주시오. 그런데 문을 닫았으니까 이야 문이 그렇게 잘하려는데 미국 말 안 듣고는 문도 꼼짝 못 하겠구만. 나는 이제 혼자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대로 죽겠느냐. 내가 이대로 죽어야 되느냐. 이대로 죽겠냐. 문도 못 믿어. 이제 문도 남이 돼버렸어요. 앞으로 누구보다 문재인이나 임종석 100번 껴도 마찬가지 안 돼. 미국이 승낙 없이는 안 돼. 내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한 얘기 기억나세요?
손오공이라는 말 들어봐요. 서유기에서 빗지락을 타고서 하늘을 나르는 손오공이가 나중에 와보니까 삼장법사의 손아귀에 있더라. 아무리 잔꾀를 부리고 제주를 넘어도 남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큰 그림의 전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렇게 돼 있어. 돼 있는데 앞으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내가 김정은이야? 야, 이거 큰일 났다. 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제. 지금 피가 말르고 있어. 통치자가 완전 고갈이야. 아무것도 없어. 큰일이야. 완전히 자기는 섬 속에 사라지고,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이야. 야, 기왕, 나 죽는 거 확실해? 기왕이 죽을 뿐에 불 좀 한번 질러볼까? 그래가지고 남쪽에다가 무력 행사를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1시간 전에 나한테 인터넷에서 들은 정보가 있는데 지금 세상에는 하도 가짜 정보가 많고 허위 정보가 많아서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 믿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인지 누가 맹기네 허위 정보인지도 몰라. 그러나 일단 들어온 정보를 얘기할까 말할까? 하라고지. 근데 이게 가짜 정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일단은 얘기할게요. 김정은이가 총동원령을 내렸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남한의 국군 복장하고 경찰 복장을 30만 매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 누가 했는지 잠깐 그러는데 이번에 문재인이가 전방에 지피 다 헐고 전차 방해물 다 철거하고 뭐 40km는 군사행동을 못하게 다 열어놨지, 문은 열었지. 그걸 이용해서 과연 내려올라는지 아닐지는 미지수야. 미지수인데 한 가지 믿는 게 있어. 그런 경우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 한미연합사가 괜히 그 막대한 돈 퍼가면서 괜히 밥 먹고 잠만 자는 부대가 아니야. 그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정확한 판단이야. 그렇죠? 그렇죠? 더 기쁜 소식이 있어. 더 기쁜 소식. 일본 동경에 내가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일본 동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요코스카라는 곳이 있어요. 요코스카. 동경 밑에. 요코스카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거기에 최근에 아주 얼마 전 얘기야.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미일 합동 미사일 방어 사령부를 창설했어요. 미사일 방어 사령부를 요코스카에 창설했어요. 한국은 제외야.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런데 이 사령부는 역할이 뭐냐? 현재 하늘에는 미국의 첩보위성이 100개가 떠 있어. 15개 조기경보위성이 떠 있어. 한국의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어. 일본에는 한국의 성주 사드 배치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레이더망이 여러 군데 일본에 이미 포치가 돼 있어. 콜로라도 지하에 우주사령부가 있어. 그것을 총괄하는 사령부가 지금 요코스카에 창설이 됐는데 이 모든 조직이 전부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한반도와 일본 근해에 배치되어 있는 이지스함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놀러오는 모든 탄도유탄 미사일을 인터셉트 하는 거야. 인터셉트 하도록 완전 준비가 돼 있어. 뭘 얘기하느냐.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3배, 5배를 가지고는 쓸데가 없어. 소용없어. 못 써먹어. 일본이나 남한이나 미국의 영공에 포탄이 놀러오면은 요코스카에 있는 미사일 방어 사령부의 총지휘하에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싱크로나이즈 돼가지고 전부 요격할 수 있는 만반주비라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짐덩어리야. 써먹을 길이 없어, 이거. 트럼프가 큰 소리 치는 게 바로 그거야. 아, 실컷 까불으라고. 핵 개발? 하라. 해. 그럼 북한이 계속 핵 개발하면 뭐 어떻게 돼요? 써먹지 못할 핵 개발을 개발하는 거죠. 짐덩어리야. 나라의 국력을 좀먹는 짐덩어리야.
그러면 김정은이가 계속 핵을 고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김정은의 피를 말리고 있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허튼 짓을 해? 나만 군복을 입고 경찰 군복 복장을 입고 뭐 몇만 명이 남한을 쳐들어와 6.25 사변처럼 김정은이가 총동원령을 내렸어? 좋아. 그때는 지금까지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옥죄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그것이 바뀌어. 미리타리 옵션으로 바뀌어버려. 그날이 북한 제사날이야. 그날이 북한 제사날이라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가만히 있어 스스로 가면서 잘 놀아. 계속해. 완전 차단하고 있어 지금 북한을.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보낸 그 메시지에 한국에 보낸 메시지에 김정일이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러나 내가 김정은이라면은 싱가포르 회담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백기 들고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 다 들어주겠습니다. 제발 우리 민족은 총 한 발 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들어줄게요. 핵도 폐기하고 따와서 코카콜라 좀 가지고 오세요. 맥도날드 좀 오세요. 우리나라 경제 개발 좀 해주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면 살아난다고. 내가 트럼프라면 김정을 절대 안 죽여. 혼란이 와. 살려놓되 만약에 한반도 문제가 정돈이 되면은 김정은이는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돼. 깨끗한 옷을 입고 계급장 달고 북한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러고서는 국민들이 아주 위대한 저 지도자 동지 당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 그렇게 하지만은 그 체제가 죽어. 체제가 죽는다고. 체제가. 김일성은 살지라도 체제가 죽어. 체제가 죽은 다음에는 미국은 말 한마디 할 필요도 없어. 정책도 필요 없어. 총도 쏠 필요 없어. 그러면 국민한테 맞아 죽어. 북한 국민한테. 정돈이 된 후에 너 때문에 너 할아버지 너 아버지 너 때문에 우리 민족이 1,000만 명이 죽었어. 6.25 사변 때. 고난의 행군 때 몇백만 명이고 공개 처형이고 수용소 보내고 해방 이후에 김일성 일가에서 희생된 우리 민족이 1,000만 명. 그러면은 세상이 정돈된 다음에 김정일이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은 안 죽여. 저들끼리 죽을 수 있어. 그러나도 그런 걸 무서워서 김정일이 끝까지 거부를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다시 반복하면 너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것이 현재의 미국이 대북 전략 현주소요. 그렇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걸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왜 문재인 같은 사람을 대통령 뽑아가지고 이렇게 시달림을 받아야 되느냐 얘기야.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한국도 지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답니다. 대학생들도 그렇고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문재인 거부 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미국은 문재인이 하자는 대로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확고한 얘기예요, 절대로.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 이기건 민주당이 이기건 상관없어요. 북한에 대한 전략은 확고부동하게 끝장을 볼 것입니다. 끝장을.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이 왜 일어나느냐. 미국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큰 그림. 근데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강연도 하고 텔레비에서 방송도 하는데 얼마나 분석도 잘했고 시국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결론도 잘 내리는데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춘근 박사, 김정남 박사, 또 누구 할 거 없이 정규재 무슨 신의 한수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참 잘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 결론은 항상 비관적으로 얘기해. 부정적으로. 야,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겠는데. 저 문재인 때문에 우리나라 망해. 저 김정은이 쫓아들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맨 이런 소리만 하고, 그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보따리 싸가지고 뭐 미국으로 뭐 영국으로 일본으로 도망갈 거야. 뭐 이런 얘기는 했었고, 부정적으로 결론을 얘기를 잘 해놓고 부정적인 결론을 얘기해요. 비관적으로. 마이클 리는 정반대야. 항상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다 똑똑하고 잘나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민족이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덕분에 잘 살은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박수 좀 쳐봐.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현재 이것은 좀 집약적으로 얘기합시다요.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의 국제 전략은 세계 질서의 재편이야. 세계 질서의 재편. 지금까지 해온 그거를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마포에서 어느 교회에서 강연할 때 곧 인류 역사에 지각 변동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다고. 그 지각 변동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트럼프는 세계 역사를 지금 바꾸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카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을 별로 상관 안 해도 돼. 별 볼 일 없는 나라 그냥 그대로 놔도 상관없어. 골치 아픈 나라가 지금 어디요? 유럽도 그대로 놔도 저들끼리 적당히 잘 살아. 힘들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적당히 살아. 골치 아픈 지역이 어디요? 중동하고 아시아요. 중동은 이스라엘에게 맡겼어. 네가 알아서 제발 잘 해봐. 아세아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일본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중국에 맡겨야 되겠어요? 한국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한국에 점 찍었어. 통일 한국 된 다음에 강력한 한국을 육성해서 아세아를 지배하는 아시아 패권국이 중국이 아니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제학자들이 이 말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 미국의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만이야. 2040년을 목표로 미국은 만주 삼성을 한국 국토에 포함시킨다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말이 아니라 모든 국제학자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일본은 왜 빼내놓느냐. 내가 이 얘기를 할게요. 일본은 미국이 필요한 만큼만 키워줘. 미국이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미국이 너무 잘 나가도 안 되고 못 나가도 되고 미국이 필요한 일본이 어느 점이 필요하냐 그걸 고려하면서 일본을 키웠다 줄였다 견제를 했다 말았다 하는데 일본은 왜 그러느냐. 일본은 강국이 되면은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예요. 한국은 아무리 강국이 돼도 미국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걸 미국이 확신하고 있어. 그리고 세계 미국 동맹을 관계하는 나라가 45나라가 있어요. 45나라. 그 중에서 군사동맹을 맺은 나라는 한국, 일본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군사동맹. 두 나라밖에 없는데 일본은 지금 잘 나가죠. 미국 잘하고 있죠. 서로. 아베가 미국 가서 이렇게 하고 일본에 미국은 아베하고도 비유도 맞추고 잘하고 있죠. 잘 나가는데 한국은 이제 엉터리야. 그런데 미일 군사동맹은 매 10년마다 다시 써야 돼. 매 10년마다. 잘 나가면은 그대로 유지해. 일본이 삐딱하게 굴면은 그 10년간의 군사동맹을 수정할 수 있어, 내용을. 저희나 속상하면 폐기할 수도 있어. 그 10년 사이클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은 10년 사이클로 반복이 돼. 잘하면 좋아. 봐줘. 또 키워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인류 역사상의 최대 규모의 미국, 일본 해병대 상륙작전을 일본에서 해. 11월 달에 이번에. 잘 나가는 것 같죠. 그러나 미국은 그것 다 한계가 있어. 왜 그러냐.
진주만의 폭격의 원죄가 있어. 미국은, 일본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 세계 질서가 재편돼도 아시아 패권 권한 바통을 일본에 주질 않아. 이승만 박사가 1953년 7월 27일부로 미국하고 맺은 한미 상호 동맹 조약은 시한부가 없어. 시한부가 없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해. 미국이 망하지 않는 그 조약이 계속 존재해. 왜냐? 그만큼 우리 민족을 믿는다는 얘기야. 그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럴까? 한국이 통일 한국이 되고 만주가 우리 땅이 되면은 그럴까 하는데, 일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감수해야 돼. 일본은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나 아무리 문재인이가 시끄럽게 굴고 북한을 짝짝꿍을 해도 미국은 그냥 보고 넘어갈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야.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한국은 미국이 키워줘야 되는 건, 한국은 서쪽에 중국 강국이 있죠. 북쪽에는 러시아 강국이 있죠. 동쪽에는 일본이 있어. 한가운데 박혀 있는 한국이, 그 작은 나라를 왜 미국이 지키냐 이게. 왜 미국이 지키느냐. 전략적인 계산을 다 끝냈어. 한국이 하면 됐나. 만약에 한국에 중국 쪽에 붙으면은,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 손을 띄면은 한국은 거의 100% 중국이 밥이 돼. 중국 밥이. 대륙 세력의 교두보가 돼. 그럼 한반도를 미국이 계속 장악하게 되면은 한국은 대양 세력의 교두보가 돼가지고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데 아주 유리해. 그래서 한국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50년이야. 그때가 53년이구나. 휴전 협정이 53년 하는데, 그때 우리는 당장 살기 위해서 뭐 휴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미국은 몇백 년을 앞을 내다보고 그 조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50년도 전쟁이 터지죠. 그 51년대 공산 진영에서 휴전 제안이 들어와. 너무 희생이 크니까.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끝까지 고집을 해서 휴전 성립을 반대했어요. 우리는 북진 통일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된다. 장장 2년을 끌었어. 이 박사가 말에 안 들으니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박사 제거운동을 했어요. 숨어 선 것도 아니야. 공개적으로 이 박사 집어치우자 이게. 벨기타 했어요. 그래도 이 박사는 굴피 잡고 끝까지 미국과 상대해서 싸우고, 나는 휴전 성립할 수 없다. 나중에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서 휴전이 성립이 되기는 되지만은, 그때 뭘 한지 아세요? 공산당이 우리 땅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는 나는 휴전에 응할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근데 이 박사가 무슨 일을 한지 알아요? 뭐 했어요? 그때 미국의 코를 꺾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냐고. 방공포로 석방. 얼마나 똑똑한 학생이야, 학생. 방공포로 석방을 했다고. 방공포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전 세계 참전국 16나라 참전국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휴전 협정 안 된다. 휴전 협정이 안 되면 우리는 한국에는 우리 군인들 계속 죽어나가야 돼.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이 박사가 무슨 성명을 발표하느냐. 전 세계가 다 이 박사의 성명을 전부 한국 전선에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가 싫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싫다고 발버둥치는 포로들을 공산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야. 나는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서 반공포로 석방은 지극히 당연한 조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때 하나님이 또 작용을 하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승만 박사 지지 성명을 발표해.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정신이 나가 큰일 났다 이거지.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느냐 고민하는데, 바로 직후에
미국에 있는 학계에서 이승만 박사는 위대한 전략가고 정치가라는 글을 또 발표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꼬리를 팍 내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방법을 수습해야 되겠느냐. 휴전을 결국은 성립을 하게 되겠는데 이 박사가 제안한 상호 방위 제약을 빨리 마무리 줘라. 그래가지고 53년 7월 27일부로 휴전 협정이 조인이 돼. 변형태 외무부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그 문서에 조인해가지고 협정이 체결돼요. 그리고 54년 11월 18일부로 발효가 돼. 그런데 이걸 잘 알아야 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척주야, 척주. 한미 상호 방위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거 파괴하자고 그러죠. 미친놈들이야.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국 같은 그 밑바닥 같은 나라하고 세계를 제패하는 미국 같은 강국하고 상호라는 말, 뮤추얼이 뮤추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말이야. 안 되죠. 대학 교수하고 유치원 1학년하고 관계를 맺는 거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나는 강연할 때마다 그 상호 방위 조약은 이승만 박사의 개인적인 카리스마와 인간적인 비중이 한 사람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국력과 대등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야. 박수 좀 쳐봐. 이런 위대한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셨어. 그런데 우리 국민이 그런 이승만 박사를 죽이고 있어 지금. 대통령 생일 국경일도 아니고 48년 8월 10일 건국기념일을 한 번도 지킨 일이 없어. 김구를 살리고 이승만을 죽여.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된 것이 상해 임시정부의 결실이요, 이승만 박사의 대미 외교의 결실이 어느 쪽이요? 이 박사 결실이죠. 여러분 람보라는 영화 봤어요? 람보 봤지? 영화. 에? 봤어 안 봤어? 그 람보 영화 별명이 뭔지 알아요? 별명이 원맨아미요. 원맨아미. 군대인데 군대 병력이 하나밖에 없어. 한 사람이 이렇게 군대 역할을 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 혼자 40년간 미국 정부로 상대해서 미국과 맺어진 그 끈끈한 정과 그 신임과 그 카리스마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붙드는 역할을 했는데 그 위대한 이승만 박사를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다 죽였어. 조봉암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진보당 창당한 조봉암 알아요? 조봉암? 알아요? 이영훈이라는 대법원장이 노무현 때 조봉암에 사형받았죠. 사형 받았는데 조봉암은 간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서 무죄로 판결을 뒤집어가지고 조봉암의 가족에게 29억 7천만 원의 보상금을 줬어. 조봉암이는 애국자로 뒤집어버렸어. 한데 조봉암이는 분명한 북한 간첩이에요. 그 얘 배경 얘기 좀 할게요. 조봉암이가 진보당 창당해서 재판을 받을 때 양명산이라는 간첩이 잡혀요. 북한의 간첩 양명산. 뭐 메모할 사람은 하라고. 왜 그런 거 메모 안 해? 양명산이라는 북한 간첩이 체포를 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조봉암이 진보당 창당은 김일성이 자금을 대가지고 김일성이 직접 지령을 받는 간첩이라는 걸 실토를 해요. 실토하는데 그 다음에 성시백이라는 간첩 북한이 성시백 간첩이 양명산이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시인을 해. 북한이 간첩이 시인을 해. 그때 조봉암 사건을 담당했던 한국의 담당 검사가 오제도 검사예요. 오제도 검사가 미국 CIA로부터 조봉암이는 김일성의 직접 지령과 공작금을 받는 간첩이라는 것을 통보를 해요. 오제도한테.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정부는 오제도는 무죄로 재판 결과를 뒤집었고
보상금 주고 이 박사는 죄인이라고 지어버려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헌 일이야. 그 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야.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쓴 글을 한 편 드렸어요. 제목이 뭐냐?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이 알고 있습니까? 이 문서를 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북한이 파송한 모든 간첩들이나 빨치산은 전부 민주투사로 둔갑을 시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우리나라 애국자들은 전부 죄인 취급하는 법원 판결 결과를 내가 드렸는데 여러분들 나하고 동의를 한다면은 그걸 전부 카피를 하나씩 읽으라고. 우리 이 박사 위대한 대통령인데 왜 죽이고 있지 지금까지? 예? 참 말도 안 돼. 우리는 제발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킬 줄 아는 국민이 돼야 됩니다. 이 박사 우리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위대한 대통령. 그래서 이 박사가 1954년도 7월 28일 와싱턴에 가가지고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연설을 하는데 정치인, 군인들, 학자들, 대학 교수, 일반 민간인 없이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앉을 자리가 없지, 쓸 자리가 없이 꽉 찼는데 국회의원이 가보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경비 보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일찍 왔어야 되죠. 일찍 왔어야 되죠. 그렇게 이 박사가 인기가 있었어요. 40분간 강연하는데 33번의 기립박수를 받아. 우리 이 박사가. 첫마디 뭐라는지 알아? 우리나라를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준 미국에 대해서 진심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감사할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한국전선에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준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감사합니다. 다 울었어. 이것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야. 이것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야. 6.25 전쟁 때 미군이 현역만 3만 6천 명이고 비전투가까지 합하면 4만 3천 명이 죽었어. 부상자, 포로, 실종자, 전사자 다 합하면 12만 2천 명이 한국 전선에 희생을 했어. 지금도 북한 때는 5천 명이 넘는 미국 병사가 북한 땅 흙 속에 묻혀 있어 지금. 과거 70년 동안 1년에 200억 불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그러니 성조기를 불태우고 반미운동을 해? 말이 됩니까? 이거 빨리 뜯어 고쳐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도 안 돼. 문재인이 하는 식으로도 안 돼. 혁명을 해야 돼. 혁명. 정신을 바짝 좀 해야 돼.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속에 단단히 각인을 하라고. 우리나라는 더 다시 살아나야 된다.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살아나야 된다. 그 방법은 이승만 박사의 건국 이념, 이승만 박사의 건국 이념을 지켜야 돼. 세 가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 박사의 건국 이념이 세 가지가 뭐냐?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야, 반공주의.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편을 들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미국과 관계를 설립하자는 곳에서 대미외교를 40년을 했어. 1인 대미외교. 단체도 아니야. 혼자 투쟁해. 단독 투쟁. 40년간 철저한 대미외교. 첫째는 반공, 두 번째는 대미외교, 세 번째는 기독교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시작한 나라예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건국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일한 나라.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하죠. 50선거. 5월 31일 날
지원 국회가 열어요. 국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초대 국회의장이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개원 국회가 이제 열렸어. 지금 국회가 열렸는데 이 박사가 단에서 올라가서 이제 사회를 보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내 덕분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덕분다고 하나님이 보호하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로 각구에서 당선된 이은영 목사를 불러내서 목사님 나오십시오. 감리교 목사였어. 이은영 목사 나오시는 그분이 탄상에 가서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 가운데 최초로 탄생하는 국민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는 국회 개원연설에서 이은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성남시에 가면 국가문서고가 있어요. 두 개에서 국가문서고 대통령문서고 두 개가 있어요. 세종연구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알아. 거기서 왔다겠네. 우리나라 국가문서고 문서에 국가문서 1번지가 이은영 목사의 기도문이야. 이런 나라가 있지를 않아. 기독교로 시작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되 기독교인들이 먼저 앞장서 주시오. 제발 나라를 고치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 주시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큰 전환점에서 쓸 때는 꼭 하나님 사람을 앞세우더라고. 일반 사람이 아니야. 꼭 사람을 앞세워서 역사가 변해. 예를 들어서 약 200 몇 년 전에 영국의 의회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젊은 국회의원이 있었어. 젊은 국회의원이. 이분이 영국의 노예거래법을 폐지하는 운동을 해. 노예거래법 폐지 운동을 하는데 아프리카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어가지고 버는 돈이 영국 국고의 41%를 차지해. 노예 팔아먹는 데 버는 돈으로 영국 국고의 41%를 차지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주장하는 노예 거래 폐지가 몇 개 들어가겠어요? 안 되겠어요. 왕실에서도 찬성 안 해. 언론도 찬성 안 해. 국민들도 찬성을 안 했어. 혼자 투쟁을 해. 혼자. 윌리엄 윌버포스. 그런데 이것이 1807년에 영국 의회가 윌리엄 윌버포스가 상정한 노예거래법 폐지안이 통과가 돼. 그러니까 숨은 얘기가 있어. 숨은 얘기. 그 윌리엄 윌버포스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푸시한 사람이 목사님이야. 존 뉴턴 목사라니.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불러요? 그 가사 쓴 분이 존 뉴턴 목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 쓴 분이야. 이 사람이 노예선 선장이야. 근데 회개해가지고 목사가 됐어. 이분이 윌리엄 윌버를 밀어가지고 그 법이 통과돼서 그 바람이 미국까지 넘어가가지고 노예 해방 운동이 시작돼. 역사가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크리스찬을 앞세워서 하더라 그 말이에요. 독일이 장벽이 동서에 되게 잘 분단돼가지고 장벽이 있었는데 담이 올라가는데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지금 담이 다 올라가면 우리 도망갈 길이 담이 올라가기 전에 우리 피난 가져서는 동독에서 서독으로 피난 가령이 360만 명이 피난을 가. 360만 명이 피난을 가. 그때 동독에 있는 목사들이 교회 문을 다 닫고 그 대열에서 서독으로 피난을 가. 동독이 너무 살기 힘들어. 공산국가에서 너무 힘들어. 목회도 안 되고. 그런데 서독에 있는 젊은 목사 한 사람이 보니까 어떻게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가 교회 문을 닫고서 피난을 가? 그렇게 안 돼. 저건 안 돼. 그 목사 이름이 카스너예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라고. 컴퓨터에 카스너 목사가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닫은 교회 문을 내가 들어가서 열겠다. 그래가지고 이 가스너 젊은 목사가 그 두 부부가 생후 6주 떡애기요. 생후 6, 1달 반이죠. 생후 6주 떡애기 딸아이를 안고 서독에서 그 살기 전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가 그 교회 문을 열고 목회 생활을 해. 하면서 독일의 눈물을 봐. 독일의 아픔을 보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독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작용을 해. 작용을 해서 독일이 통일될 때는 어떻게 통일해? 1990년 10월 3일 우리나라 개천절하고 똑같아. 독일 통일된 날은 우리나라 개천절하고 똑같아. 1990년 10월 3일 날.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 동독에 있는 6개 주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도출을 해. 누가 강력하게 한 게 아니고 군사력을 동원한 것도 아니야. 국민들에게 물었어. 우리 통일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통일해야죠. 어떤 식으로 통일해야 됩니까? 그 의견을 물어가지고 통과가 돼가지고 6개 주가 서독 연방정부에 가입하는 식으로 통일이 돼버려. 총 한 방 안 쓰고. 그때까지 우리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한 사람이 있었어. 가스너 목사 일가야. 거기서 그 많은 세월을 시달리면서 동독에서 살면서 독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했어. 나중에 독일이 통일이 되죠? 독일이 통일이 돼. 여러분 메르켈 수상이 누군지 알아요? 그때 생후 6주 된 애기야. 생후 6주 된 애기. 서독에서 동독으로 자기 아버지 품에 안아서 갔던 그 6주 된 애기가 지금 메르켈 수상이야. 역사가 전환할 때는 크리스찬을 반드시 하나님이 앞세우더라 이게야. 그래서 내가 강연할 때 부르짖는 건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제발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앞장서 주시는 그 얘기입니다. (6.25) 사변이 터졌어. 6.25 사변이 터졌는데 유엔군이 파송을 되는데 유엔군 파송하는데 그 유엔의 안보이사국에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야. 5개 나라인데 소련이 하나,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놓으면 비토가 안 돼. 파병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트루먼 대통령인데 그때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소련 대표가 안 와. 5개 상임이사국 중에 소련 대표가 안 와.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못 왔다. 아니면 지난밤에 술을 과음해서 그래서 못 왔다. 아니, 그거 다 틀려. 크레므린에서 모적이 지령이 있었어. 그래서 안 왔어. 말이 많아. 어느 것이 정확한지 몰라. 좌우직은 안 왔어. 그래서 4개국이 오케해가지고 파병이 결정돼. 그때 그냥 된 게 아니야. 이승만 박사가 전국 교회에 부탁했어. 기도하십시오. 전국에. 통과가 됐어. 크리스찬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 통과됐어. 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이 또 있어. 우리가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또 있어.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군을 파송할 때 법적 근거를 말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유엔이 그때 목사님 유엔이 그때 몇 살이요? 유엔이 5살밖에 안 되죠. 5살이지. 대한민국은 몇 살이요? 2살. 5살밖에 안 되는 형님이 2살 먹은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병력을 한국에 보내. 16개국이 동참을 해. 미국 단독으로 안 돼. 16개국인데 그 법적 근거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에티오피아의 세라시아 황제예요. 에티오피아의 세라시아 황제가 집단 방위 체제를 유엔에 상정해서 유엔의 헌장으로 그것이 채택이 돼.
어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당사국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유엔의 많은 나라가 동시 참여하자는 것이 세라시의 제안인데 세라시의 황제의 그것이 유엔에 채택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군을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세라시의 황제의 고마움을 잊지 마세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에요. 좌우지간 그때는 우리 민족이 기도했어. 기도.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또 해야 되겠네. 그렇죠? 낙동강 전투 때 하루만 지나면 부산까지 갈 파냐. 한국은 끝난다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거기 들어가 있었다고. 도청 소재지 건물 안에. 이 박사가 서울에서 피난 나온 목사님이 76명을 초대해가지고 구국기도회를 했어. 구국기도회를. 기도를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해가 짱짱 떴어. 그동안에는 안개가 끼고 바람 불고 구름이 많이 껴서 비행기가 못 떴는데 기도하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해가 짱짱 떴는데 오키나와에서 B-29가 비행기 떠가지고 외관 서북방에 960톤의 폭탄을 부어버서 인민군 전선이 뚫리고 유엔군이 북진하기 시작해. 기도했어. 우리 이 박사가 주도했어. 그 기도도. 인천 상륙작전 전세상으로 성공 가능성이 5,000분의 1도 안 된다고 했어요. 만조 간조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아주 작전이 힘들어요. 5,000분이 안 되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했는데 뭐 했냐 알아요? 우리 전국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공해 기도.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대표적인 교회가 부산 초량교회예요. 부산 초량교회에서 260명의 목사 장로가 모여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5일간 회개 기도를 하는데 마룻바닥에 눈물로 젖었다고 했어. 나라를 위한 회개 기도. 인천 양주작전 상륙 성공했어. 성공.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자기 동족이 핍박을 받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우리 남아있는 민족이 거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다 간 게 아니에요. 일부가 남아 있었어요. 그 민족이 시달림을 받고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그렇게 고생하지 않게 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저렇게 고생하고 시키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 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 속삭인 걸 회개합니다. 기도해서. 잘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야. 우리 민족의 아버지한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한 거야. 우리 민족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특히 교회가 더 정신 차려야 돼.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되죠. 대한민국이 탄생되는데 8월 15일 얼마 안 지나서 12월 12일 48년 12월 12일 오후 5시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려. 그때는 유엔 가입국이 55나라밖에 안 돼. 55나라. 그런데 한국 문제가 아젠다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토론하게 돼 있어. 오후 5시요. 소련 대표의 비신스키라는 사람이 소련 대표. 비신스키. 유명한 독설가야. 그 의사 진행 방해 연설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하면은 15분만 지나면 회의가 끝나. 15분 지나면. 그때까지 비신스키를 계속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필리버스터라고 그래. 필리버스터. 그러면 그 비신스키가 정상적으로 강연을 마치면은 한국 문제는 아젠다에서 떨어져 나가. 그런데 회의 연설 도중에 갑자기 비신스키가 치통이 와. 갑자기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앰뷸런스가 실어가. 15분 남았어. 표결에 붙이니까 48개국 찬성, 6개 나라 반대, 한 나라 기권해가지고 대한민국 건국이 거의 만장일치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아.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 박사가 전국 선포에서 기도했어, 그때. 전국에 선포해서 기도했다고. 이런 역사를 우리나라가 모르기 때문에 이 박사를 죽이고 있어, 지금까지. 조봉암이 같은 간첩은 애국자로 둔갑을 시키고, 이 박사 같은 위대한 우리 건국 국부는 지금도 죽이고 있어. 지금도. 주여. 목사님, 주여. 속사관님, 주여. 우리 이 박사 도로 살려야 돼. 건국 기념일도 지키고, 우리나라 국보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켜야 돼. 조지 워싱턴의 생일은 미국 국경일이야. 김일성 생일은 다 알아. 김정일 생일도 다 알고. 한국에서 3월 26일 날 몇 년 전에 강연을 하는, 노천에서 강연을 하는데, 마침 그날이 3월 26일이요. 3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손들게, 야, 압니다! 그래.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4주년 기념일이라고 그러대요. 맞다. 또 무슨 날인지 아는 손들어가, 아무도 없어.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순군 103주년 기념일이 오늘 3월 26일이요. 또 아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어. 내가 뭐라고 하냐. 당신들 신발 신고 집으로 가시오. 오늘 내 강연 들을 자격이 없어. 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보 이승만 박사의 생일을 당신들이 기억 못한다는 게, 당신들이 대한민국 국민 맞서 안 맞서. 이런 형편이라고. 한국이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멍청하게 살았냐 이게야. 오늘 이 순간부터는 여기 참석한 여러 어르신들, 젊은 청년들, 대한민국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나라를 바로잡는데 제발 앞장서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됐는데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가 바로잡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만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이 앞세워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데,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트럼프가 잘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지지해야 됩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 역사, 인류 역사를 우지좌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여기서 역설을 해야 돼요.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미국의 이스라엘의 남북쪽으로 갈리죠. 북쪽은 사마리아의 수도를 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쓰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유다 왕국이 쓰는데, 북쪽은 아수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유다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멸망. 예?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 망하죠. 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유다 왕국을 구제하는데 70년 만에 포로에서 놓여가지고 다시 건너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노예로 첫 일진이 풀려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지난 여름인가, 작년 여름인가 한국에 있을 때, 모 애국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는 우리 민족의 탄원서를 써주셔 그래요. 쓰는데 마이클 리라는 이름으로 쓴 게 아니고 애국단체가 보내는 탄원서를 써요. 내 이름은 싹 빠지고 영어로 쓰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러는데, 역사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클, 40일 사이클이 있고, 7년 사이클이 있고,
70년 사이클이 있고 200년 사이클이고 400년 사이클이 있는데 자간 유다 민족이 포로에서 석방되는 게 70년 사이클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건국한 지 70년이 됐어 지금. 그리고 해방된 지는 73년이 됐고 소련의 공산주의가 17년도에 볼시비키 혁명에서 91년도 소련이 붕괴될까지 74년이야. 비슷비슷한 70년 사이클이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역사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각하. 당신이 바사왕 고레스 같은 대통령이요. 우리 민족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고레스 왕이요. 북한에서 시달리는 우리 민족 70년의 영어 속에서 해방성 시켜서 우리나라를 통일시켜 주십시오 하는 탄원 속에 그 말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살고 번영하고 세계를 호롱치는 경제 강국이 됐는데 다 이게 미국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는 거예요. 미국의 과거의 대외 전략에 시행착오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시행착오, 우리 민족의 운명에 관계되는 시행착오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얄타 회담이야. 1945년 2월 12일 얄타 회담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이게 잘못이야. 미국 단독으로도 분명히 태평양 전쟁에 미국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이 나와 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은 너무 아플 몸 대통령이 너무 힘들으니까 소련 보고 참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련이 너나 깜짝 안 했어. 8월 6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니까 일본이 항복할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이 얌체스런 소련이 8월 8일 날 대일 선전포고를 해. 대일 선전포고이기 때문에 15일 날 항복하지 일본이. 그 소련이 얼마 동안 참전했어요? 일주일 참전하고 연합군 행세를 하는 거야. 연합군 행세. 이게 미국이 실책이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미국은 백악관에서 대통령하고 주요 장관들이 모여서 한반도 문제를 지금 토의하고 있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작용을 하신다 이게야. 아무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미국에 와보니까 74년도에 내가 보따리를 들고 미국에 이민 왔는데 보니까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대령, 중령, 소장 이건 전부 쫄병이야. 그 위에는 장관에다가 부장이나 무슨 국장이다, 대통령이다, 부통이다 전부 밑에 전부 대령 정도는 쫄병이더라고. 어디가 말빨도 함부로도. 한국에서는 대령이면 아주 높은 사람이요. 근데 미국은 이게 쫄병이야. 찰스 본스틸 대령이 미 육군 작전국의 정책과 과장이야. 찰스 본스틸 대령. 딘 러스크 중령은 선임 장교야. 작전국 정책과 과장 찰스 본스틸 대령. 딘 러스크 중령. 찰스 본스틸 대령은 한때 한국의 8군 사령관에 눈 한 짝 없는 대령 기억나세요? 이렇게 눈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때 대령이야. 딘 러스크는 케네디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역임하는 사람이야. 이 두 사람이 한반도 지도를 들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실에 성낙 없이 문 열고 들어가서 NO! 안 됩니다 이게. 얄타 회담의 합의는 일본이 항복하면은 미군 지상군에는 최전방에서 반경을 긋고 소련군 지상군 최전방에서 반경을 해서 일본군 무장 해제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인데 그때 오키나와가 미 육군의 최전방이야. 일본 전체는 미군 관할구역이 돼. 한반도는 제주도까지 소련 관할구역이 돼버려. 청진까지 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이 조선반도는 소련의 위성국이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소련은 눈이 시뻘겋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게 한국을 포기합니까? 그때 조선이죠. 조선반도를 포기합니까?
안 됩니다. 소련군이 남한에서 한국에서 조선반도에서 일본 그 무장해제하는 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않고 네 말이 맞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회의가 완전히 방향에 바뀌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상의한 것이 청진까지 왔으니까 어떨 수 없는 거. 얄타회담의 약속도 있고. 그래서 다시는 더 못 이르게 막은 것이 38도선이야. 그때 이 두 장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과거 70년 동안 김일성이와 김정일이 지금 같으면 김정일의 통치를 받았어야 돼.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 없어. 다 죽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 하나도 안 생겨.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반토막이지만은 미국이 실책으로 한국이 반토막이 됐지만 그래도 남한을 구제한 것이 하나님이 뜻인데 하나님이 젊은 장교 두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남북 분단이 미국 책임이라고 우리 남북 분단은 소련하고 미국의 공동 책임이 천만의 말씀. 남한이라도 구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미국의 삿대질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대외 전략의 시행착오의 첫째. 그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운명에 관계없이 우리는 70년간 고생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시행착오. 1950년 정월 달에 미국 국무장관이 애치슨이에요. 아라스카의 아루시안 열도하고 일본하고 필리핀을 감싸는 선을 이렇게 딱 그어놓고 이것이 아루시안 애치슨 라인이다. 한반도가 빠져 있어. 그때 김일성이가 옳거니 때가 왔구나. 미국은 한국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참에 무력으로 남조선 해방하고 적화통일하자 해서 스탈린하고 모택동을 고삼아가지고 6.25 사변을 저질렀잖아요. 6.25 사변. 이게 미국이 실책이야. 그때 한반도를 왜 빼내? 한반도. 왜 빼는지 아세요? 1945년도 해방이 돼가지고 미국이 들어와서 군정정을 설립해가지고 48년 대한민국이 탄생할 때까지 대한민국 탄생의 산파 역할을 미국이 했죠. 분명하죠. 49년도 6월 30일 미군이 다 철수해. 이 박사가 반대했어. 그런데 미국이 말 안 들고 떠나버렸어. 50년대 6.25전쟁이나 한반도. 왜 그런지 알아요? 그때 미국의 정부는 미국이 돌봐야 할 나라가 16나라가 있어. 16개국. 한국은 서열이 13번이야. 한국 서열이 13번. 16개 지원 대상국 중에서 한국은 서열이 13번이니까 한국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빼놓고 일본하고 필리핀 써가지고 애치슨 라인을 닦은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실책이야.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준 실책의 하나. 두 번째 실책. 세 번째 실책은 뭔지 알아요? 세 번째 실책. 6.25 사변 때 이승만 박사의 말을 들었어야 돼. 휴전협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밀고 일어나갔으면 그때 통일됐어요. 그런데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 휴전이 성립이 됐는데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공산당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잘 다독거리고 지키고 우리 명예를 지켜서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잘 지켜야 하는데 우리 역대 정부와 국민들은 멍청한 짓만 했어. 남북 분단 관리만 했어. 통일 전략을 한 일이 없어. 북한 해방 전략 한 일도 없고. 북한이 시비 걸으면 그때마다 그걸 땜지르고 막는 방어 전략만 했지. 우리가 먼저 시비를 걸고 북한이 따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노상당하고 북한이 시비 걸면 그거 때우는 그런 전략만 해요. 분단 관리 전략이 한 번도 안 했어. 말도 안 되는 짓 했어. 그것을 뒤집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야. 통일준비위원회를 정부에 만들었어. 그 통일 전략을 시작하고
많은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을 했는데 빨갱이들이 지금까지 저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박근혜를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게 사니까 그래서 박근혜를 끌어내린 거예요. 이걸 국민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잘못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있어. 잘하고 잘못이 문제가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떠난 다음에 청와대를 누가 차지한다 하는 것은 그때 판국으로 다 뻔히 보여서 빨갱이 들어갈 거 거의 확실한 데인데 왜 청와대를 떠나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멍청해서 내가 황교안 얘기를 또 할까 말까 해야 되지. 내가 토론토 강연에서 처음 한 얘기를 아니다. 한국에서 뉴스타운에서 한 얘기 토론토 가서 또 하는데 황교안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야.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과 똑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87 헌법이요. 9번 개헌을 했어요. 87년도에 9번째 개헌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헌법이 별명이 87 헌법이에요. 그 이전에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렇게 하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하는 법은 계속 살아있어.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딱 법조항에 하나밖에 없어. 84조야. 대통령의 국회가 탄핵 소추할 때는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내란이나 애환의 범죄가 아니면은 비록 형사적인 범죄가 있을지라도 재임 기간에는 탄핵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헌법 84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판사 8명이 뭐라고 해놓은 거니 헌법 84조는 이런 방법이 언급 없이 뭐라고 했는 거니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어 보임으로 없어가 아니야 없어 보임으로 파면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어느 법조항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까?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법원도 없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느냐 않느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했을 때 탄핵이 이루어지고 부결돼요. 그러니까 그게 법에 합법하냐 아니냐면 판결하면 그게 헌법재판소의 기능이야. 근데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을 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욕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난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황교안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그때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에 청와대 경호실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계동에 가서 즉시에 국가 변란의 현행범으로 헌법재판소 8명을 전부 체포해가지고 계엄령,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으면 나라가 수습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황교안은 그거 안 했어요. 오늘 처음 들은 얘기야. 오늘 처음 누구한테 들은 얘기. 황교안이가 왜 그렇게 했는 거니? 지가 다음에 대통령 한번 하려고 그랬다는 게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정치인이나 법률가나 학자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냐 말이야. 그때 황교안이가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나라 이런 혼란이 오지도 않아서 벌써 수습이 됐어. 어쨌든 간에 엎질러진 물이야. 이제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학자나 군인이나 누구를 만나려고 전부 멍청이들이야. 정말 멍청이들이야. 속상해 정말로. 잠도 안 오고 벽에다 머리를 부딪히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북 전략의 확고부동한 사실을 믿어.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트럼프를 어떻게 확실히 믿어? 말로는 믿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을 여러 번 구해주셨어. 앞으로도 그렇게 확실히 믿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여기는 교회야. 여기 참석한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야. 우리의 사명을 확실히 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범죄가 발생했으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돼요? 어디다 전화해요? 경찰서 하죠? 맞죠? 불나고 화재가 났으면 어디다가? 소방서도 해야죠.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어디다 전화 걸어야 돼요? 예? 전화번호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해봐. 솔직하게. 몰라? 내가 일러줄게. 적으라고 했다가. 333 걸어. 333. 왜 웃기만 해. 그쪽. 나라가 망할 때는 전화 걸을 때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가 333이야.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읽어봐. 뭐라고 써있는지. 나에게 부르짖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놀랍고 너희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면 내가 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며 그랬어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이야. 나라가 망할 때 이렇게 태평하게 살아서는 안 돼. 태평하게 살아서는 안 돼. 눈물을 흘리면서 느헤미야처럼 무릎을 땅에다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천만다행히도 지금 세계 정세,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지금 소련이 아니지 지금 러시아지. 러시아와 북한의 문이 닫혔어. 푸틴이 완전히 꼬리를 내렸어. 솔트 계약 취소한다는 선포 이후에 푸틴은 이런 방구 입을 띄지 못해. 중국의 환율 조작국으로 우리가 앞으로 경제 압박을 했다. 중국 상품 100% 고관세 부과했다. 시진핑 딱 내리고 트럼프한테 전화를 해서 미국 전략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동맹관계도 폐기하겠습니다. 문 닫아버렸어.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문도 닫았어. 임종석이한테 너 까불지 마. 앞으로 북한하고 무슨 하려면 미국의 성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가. 문 닫았어. 김정은이는 지금 죽을 맛이야. 피를 말리고 있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제발 김정은이가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 분야 신발 벗고 퍽 뛰어들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불장난을 할까 봐서 걱정하는데 그것도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또 한 가지 마지막 한마디만 더 얘기를 끝마칠게요. 뭐냐? 미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을 목을 조이고 까부르면 군사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다 총동원해서 때려 부수겠다.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요. 있는데 그거 아니고 북한 스스로 폭삭망하는 일도 있어. 그것을 미국이 말이나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공포는 안 됐어. 미국이 북한 스스로 망하는 그 전략도 트럼프 전략의 일부로 들어가 있어. 그건 말과 생각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북한 내에서 미국이 모종의 비밀 공작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어. 그래서 이 모든 그림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우리 기도의 덕분이야. 우리 기도의 덕분.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졸탁동시라는 말 들어봤어요? 졸탁동시. 목사님 졸탁동시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자성어. 쫄쫄자, 쫄탁, 동시 같은 시간에 쫄탁, 쫄탁 동시 같은 시간에 쪼고 쪼아라 이게. 병아리가 부화할 때 안에서 계란 껍질을 이렇게 톡톡 나오려 부화하려고 치는데 병아리가 혼자는 그걸 깨지 못한답니다. 엄마 닭이 보고서 톡톡톡 소리가 나는 거기 엄마 닭이 꽉 조이면은 그게 깨져가지고 그때 병아리가 부화가 돼. 병아리하고 엄마 닭이 동시에 계란 껍질을 쪼아는 그게 졸탁 동시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하고 싶어도 우리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같은 시간에 하나님이 계란 껍질을 쪼아주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야. 다 같이 졸탁동시!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결론은 내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 친 결론은 속상하고 실망스럽고 절망적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현재 겪고 있는 진통을 잘 지혜롭게 견디다가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집회도 자주 하고 그러면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인데 그것이 현재 눈으로 보여.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신심을 갖고 계속 애국운동을 계속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하며 오늘 저녁 강연을 여기서 맺겠습니다.